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알고리즘 자료구조 문제 대신에 제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던 회사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떤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 그쵸. 그래서 좀 간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 쓰고 이런 걸 할 자신이 없어요. 일단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느낀 점, 뭐 코딩의 작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회사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회사 이외의 생활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회사에 도움이 되게 가끔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왔는지, 회사에 도움이 되게끔 해왔던 일들, 요런 거 회사에 도움이 되게끔 혹은 뭐 회사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고 회사 일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느낀 점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말도 잘 못하네요. 회사에서 느낀 점이라고 하면은 어 일단 지난 영상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회사다 보니까 조금 어,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장점도 있고 구조가 바뀌기 쉽고 뭐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내가 설득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거 좀 구조를 파악하기 쉽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면 그대로 단점으로도 넘어가서 너무 빨리 바뀐다 혹은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장단점은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회사에서의 솔루션에서의 문제점 요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회사 내부의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막 디테일한 얘기는 못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들 이런 점들은 내가 다음에 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저희 솔루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보안 점검을 하고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음, 이제 저희 자체 솔루션만으로 그 데이터를 다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서 막 얻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클라우드 자산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AWS 자산 그 API 요청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로 점검을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요런 종류의 솔루션을 이제 통칭하는 말이 있는데 자세한 게 그걸 다룰 건 아니고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 데이터 양이 방대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좀 뭐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미지나 뭐 영상을 담지 않고서도 막 수백 메가바이트까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수백 메가바이트가 넘어가는 그 데이터를 보통 선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릴레이션십 맺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텍스트 좀 러프하게 말하면 텍스트로 한 줄이 그냥 빵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제가 느끼기에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서 제일 큰 문제는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선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특정 커다란 뭐 문자열이라고 친다면 엄청 긴 문자열 안에서 특정 데이터를 뽑아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문자열을 선형 탐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좋아요. 제가 뭐 문자열로 돼 있던 거를 내가 파싱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데이터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자체도 비용이지만 뭐 그렇게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수집한 데이터가 여러 기능에 동시에 쓰이다 보니까 쓰이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데이터 하나를 놓고서 이 커다란 스트링 하나를 놓고서 각자 이제 가져다 써가지고 복사해서 써다가 그거를 이제 하나씩 조합을 해서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요즘에는 하드웨어 기능이 원체 좋기 때문에 뭐 수백 메가짜리 텍스트 파일 다루는 거 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이 아니죠. 뭐 종종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지금 뭐 구조적으로 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수정을 가하는 거는 되게 어렵고 음,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 어렵고 이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기능을 좀 변경을 한다든지 좀 뭐 지연 로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맞닥뜨릴 문제예요. 이 데이터 크기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뭐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에 와서 우리 회사가 선택하고 있는 길에 대한 내용이고,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에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르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저 되게 좀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문자를 잘라서 쓰거나 이제 똑같은 반복문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복사할 필요 없는 데이터가 여러 번 복사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되게 좀 뭐라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혼자 코딩할 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작업할 때도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에 좀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에 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일단 선형으로 존재하는 데이터의 문제는 뭐냐면 뭐 생성할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어차피 n개의 데이터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 n만큼의 시간과 공간은 필요하니까 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읽거나 수정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뭐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 통째로 쓰기밖에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어떤 커다란 데이터가 뭐 텍스트로 100MB짜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언어는 이 C 언어나 뭐 C++ 같이 되게 C 언어도 고수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좀 되게 저수준의 기능을 지원을 하는 언어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문자 안에 캐릭터 하나하나를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전략은 뭐냐면 자바든 파이썬이든 기본 전략은 제가 문자를 만약에 제가 A, B, C, D, E 이렇게 돼 있던 거를 A, B, C, D, D 이렇게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DD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A, B, C, 뭐 Z, D 이렇게 할게요. 가운데 한 글자만 바꾸는 건데 실제로는 요 5개짜리 글자가 통째로 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이고 이게 사실 수정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삭제 후 덮어쓰기예요. 이거는 아마 대부분 언어에서 문자열, 뭐 제이슨 파일, 아니면 뭐 바이트 배열, 뭐 이런 거 바이트 배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다룰 때,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조금 공부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크기가 원체 크다 보니까 안 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문제에 대한 얘기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라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하나의 커다란 파일 형태로 커다란 텍스트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건데 만약에 뭐 좀 범용적으로 이런 커다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RDB가 이래서 활약을 하는 거죠. 뭔가 데이터 사이즈 자체는 크지만 관계를 맺어가지고 제가 수정이나 조회를 할 때 모든 데이터를 통째로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 DB를 좀 활용을 하면은 좀 복잡해지더라도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해지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사이즈가 커다란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커다란 데이터가 정말로 들어갈 만한 일이 있냐를 좀 다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랑 동영상이 없는데 수백 메가짜리 데이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데이터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나? 좀 잘라낼 수 없나?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그럴 구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이 플로우 자체에는 제가 지금 손대고 있는 부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짐작은 하지만 제가 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저는 그 점을 좀 조사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회사나 다른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커다란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정말 이대로 저장을 해야 되냐, 이대로 다룰 수밖에 없냐라는 거를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막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주고 크기가 너무 크고 읽거나 수정할 일이 많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 지대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적화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최적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좀 알아야겠죠. 누차 얘기하는데 그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면 돼. 뭐 맞는 말이에요. 사실 뭐 대부분의 공부가 대부분의 저희 뭐 기능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게 크거든요. 사실 뭐 필요 없는 거 일일이 다 챙겨갈 만큼 저희가 시간이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아예 모르면 아는 게 너무 적으면 이게 필요하고 내가 쓸 수 있다라는 판단조차도 세울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 이런 거 최적화해야 된답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던져도 그게 맞고 아니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소한의 레벨을 갖추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뭐 대회를 나가야 되고 코딩 테스트에서 뭐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얘기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근데 말로는 좀 쉽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좀 얘기가 돌아갔지만 자료구조 알고리즘 공부는 그래서 좀 필요하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쵸. 요거 다루는 거는 이제 내부적인 얘기는 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계략적인 얘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좀 굳혀진 방향이 있고 저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결이 안 되면 좀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인데 지금 이제 보안 솔루션의 API 서버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보안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일단 개발을 하니까 공부도 하고 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신규 기능을 개발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API 서버 개발을 하죠. API 서버 개발을 하는데 요거는 뭐 일이 많냐라고 하면은 일이 좀 많긴 해요. 이게 저 처음 왔을 때 안 만들어져 있거나 조금 러프하게 되어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제 맛대로 좀 손을 댄 것들도 있고 좋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읽기 쉽고 유지 보수하기 쉬운 형태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 돼 있었던 게 뭐냐면 로그 찍거나 뭐 알람이 오거나 이런 것들은 기능이 얼추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뭐에서 에러가 났고 뭐에서 문제가 났고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슬랙 채팅방을 쓰니까 슬랙에 알람이 오는 것까지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작업하시던 분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제 입맛에 맞게 기능을 좀 더 추가를 했어요. API 서버다 보니까 에러가 나는 경우는 고객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을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고객이 무슨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뭐 하다가 에러가 났냐 이런 거를 좀 이런 거 위주로 적어놨고, 왜냐면 이게 고객 응대랑도 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개발할 때는 뭐 제가 로그 직접 다 까서 봐도 되죠. 정 필요하면 디버깅 돌려도 돼요, 저 혼자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 이미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누가 이제 에러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막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누가 이거 기능 쓰다가 안 된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러프합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 되고, 정말 친절한, 진짜 뭐 이 사람은 천상가 싶은 사람이 스크린샷도 찍고, 비교하는 내용도 첨부하고, 언제 뭐 하다 그랬는지 시간이랑 다 적어서 준다. 이거 거의 내부 QA 하는 직원인 것처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있어요. 이건 한 1%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이거 해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착한 거고, 다른 고객들한테 이 수준으로 해달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해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식이니까, 이거 누가 안 된다던데 확인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로그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면은 대처를 못 합니다. 그럼 이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면 결국 뭘 하냐면, 제가 제 코드를 보고 추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사실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로고를 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세하게 찍으려고 하고, 그리고 에러 처리 같은 경우에 어떤 종류의 에러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기를 알아볼 수 있게 한 플로우 안에서 좀 잘 적으려고 해요. 요거는 코드를 보여드려야 돼서 말로는 좀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코드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회사에서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제 스타일 같은 경우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능을 막 함수 안에서도 뭐 기능을 여러 가지 수행을 할 거잖아요. 피처 뭐 1, 피처 2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처 1을 하기 전에 피처 1에 넘겨주는 아규먼트가 뭐, 얘가 아규먼트 원래 3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쳐봐요. 3개를 받아서 쓰는 애인데 피처 1을 하기 전에 아규먼트가 뭐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네요. 어떤 종류의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네요. 그럼 이 위에서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위에서 argue1, argue2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지 않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함수 한두 개로 밸리데이션 하는 거를, 내용을 코멘트를 적기 싫으면 이거 함수로 따로 빼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다른 얘기기도 한데, 다른 때 얘기하고 싶었던 거기도 한데, 함수 한 개로 빼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만약에 뭐 예시를 좀 들게요. argue1은 뭐 10보다 큰 정수여야 되고, argue2는 널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if argue1이 10보다 작으면 뭐 raise 뭐 이렇게, 파이썬이니까 뭐 레이저 머시기였겠죠. 무슨 exception. 그래서 argue1은 must be greater than or 10 or equal,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if 뭐 argue2는 if is null이면 뭐 raise exceptio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는 걸 제 스타일이고, 만약에 밸리데이션 조건이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뭐 10보다는 크거나 작고 뭐 짝수여야 되고 뭐 소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너무 크면은 요거 하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좀 예쁘게 짓는 거예요. 뭐 if 뭐 함수로 따로 빼되 argue1 is 뭐 prime 해서 argue1 is even prime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데, 어쨌든 뭐 이 말고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뭐 하여튼 뭐 even prime이 아니면 raise exception,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얘가 뭘 발리데이션 하려고 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발리데이션, 그러니까 이게 약간 표준인데 함수 안에서 발리데이션이 필요한 애는 발리데이션 하기 초출하기 직전에 이제 바로 위에서 발리데이션을 하고, 뭘 발리데이션 하는지는 함수 이름으로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이름을 짓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validate argue1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앤지 좀 적었으면 좋겠고, 요렇게 하면 이 함수에서만 호출되는 is, even, prime은 한 번만 호출되는 애 아닌가요? 라는 좀 단점이 생기긴 하는데 괜찮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argue1에 대해서 무슨 밸리데이션을 하는지 여기까지만 읽고 안에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게 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펑션을 읽으면서 한 줄로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쯤에 읽으면서 제 시각이에요. 제 눈의 시각이 여기 읽고, 이건 주석이니까 없었겠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을 때쯤에는 argue1은 even 프라임이겠구나, 짝수면서 소수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여기 안 들어가봐도, 여기 만약에 validate라고 하면은 argue1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얘가 어디 딴 데 뭐 한참 다른 데서 들어있었어. 예를 들어서 뭐 argument 서비스, 뭐 argument만 따로 하는 뭔가 그 지가 알아서 해주는 애가 생겼어.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하면은 얘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정신 사납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한 줄에 볼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근데 너무 이렇게가 아니라 validate argue1도 아니죠. is, even, prime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런 거는 가독성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게 처음 작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요구사항까지 알고서 이걸 했던 사람이니까. 요구사항까지 알고서 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라고 하겠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거 무조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validate argue1이라고 돼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가독성 있는 코드는 안에까지 안 읽어봐도 되는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안에까지 읽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만, 뭐 하는 애인지 플로우를 알기까지는 사실 안에까지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고, 좀 파이썬이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파이썬은 타입에 대해서 되게 널널하지만 타입 힌트도 좀 주는 겁니다. 타입 힌트도 좀 주고, 파이썬으로 쓰더라도, 자바스크립트 쓰더라도, 자바스크립트든 파이썬이든 뭐 타입에 좀 널널한 언어를 쓰더라도 타입 힌트를 주면, 여기 또 뭔 장점이 있냐면 요새 IDE가 너무 좋아서 IDE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스타일이고 그 회사 환경에 맞추는 게 사실 1번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이거 별로야, 우리는 이미 맞춰서 쓰고 있는 그런 커먼한 패턴들이 있어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는 게 베스트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 좀 설득력 있지 않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리팩터는 계속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종류의 이제 클래스를 타고 들어가서 약간 방향이 내가 너무 알 필요 없는 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간다 싶으면, 저는 그런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트브레인즈의 IDE를 사용을 하는데 탭이 여러 개 열려 있는 것도 좀 싫어요. 그래서 보통 듀얼 모니터 있으면 모니터를 이렇게 탭 이렇게 넘겨가지고 쪼개가지고 하는데, 탭도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열려있고 나머지 다 닫거든요. 이거 정신 사나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타고 들어가는 형태가 그래서 또 싫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뭐 회사 내부에 대한 일, 뭐 다른 얘기도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제가 개인 레포를 파가지고 회사 일에 도움이 되는 뭐 문서 작업을 하든 뭐 보고서를 쓰든 아니면 뭐 알람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몇 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웨일즈 스케줄러, 얘는 이제 GUI가 있는 이제 유저랑 상호작용이 가능한 저만의 스케줄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만드는 것도 재밌고 뭔가 좀 실제로 또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런 거는. 요런 게 있고 제트브레인 플러그인. 이건 이제 제트브레인 플러그인은 이건 제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제트브레인 걸 쓰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코딩에서 나오는 실수 같은 거, 패턴 같은 걸 잡는 거를 사람이 직접 하는 거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그런 걸 좀 줄이려고 그러니까 한 6개월쯤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몇 개는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아이디나 넘겨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아이디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거나 알람 같은 걸 줘서 뭐 내가 다른 프로그램에 넘겨가지고 알아서 처리하게끔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생겨서 플러그인도 공부를 하고 있고 고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일 보고랑 주간 보고를 매번 쓰는 게 좀 귀찮아서 요걸 좀 쓰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뭐냐면 그 제가 작업했던 내용을 git 커밋에 커밋 메시지로 담겨 있잖아요. 코드 전체를 넘기는 건 좀 문제가 있고 git 커밋 메시지를 보고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대강 정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써볼 수 있고 회사 내부에서 쓴다라고 한다면 요즘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고깃 얘는 그 오픈 AI API를 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코드나 어떤 디테일한 내용은 못 보내고 커밋 메시지를 요약해 달라. 뭐 요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이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커밋 메시지를 좀 신경 써서 써야 돼요. 왜냐면 얘가 못 알아듣거든요. 오픈 AI API 똑똑하긴 하지만 메시지만 봐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얘는 애초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일을 하고 뭐 정리를 해준다? 좀 이렇게 날짜랑 뭐 기능별로 정리를 해준다 이런 것뿐이지 그렇게 많은 기능을 하진 않거든요. 좀 더 고도화된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올라마 써가지고 올라마에 라마 3.1까지 최근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로컬 PC에서도 7B 모델까지 7B 사이즈 모델까지는 돌아가요.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다 넘겨가지고 이제 커밋 메시지를 쓰는 거 요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저희 이슈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커지면서 다른 데랑 좀 소통할 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저희한테 API 요청을 좀 열어달라. 그 API 함수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화가 일단 필요하잖아요. 저희끼리 내부에 있을 때는 뭐 매번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사람이 적으니까 말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었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문서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것도 올라마한테, 그러니까 라마3한테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 저희 뭐 구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뭐 얘가 다 해주진 않겠죠. 그냥 뭐 러프하게 뭐 어떤 API 함수는 이름이랑 뭐 리퀘스트 뭐 받는지 그리고 리스폰스 뭐 받는지 이런 거 변수 이름 같은 거 보고서 지가 추측해서 막 거짓말이라도 써놓겠죠. 근데 이게 형식을 맞춰주니까 일단 이 점에서 너무 편해요. 뭐 API 문서가 되면 그래도 좀 정교화된 형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런 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 써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 손을 좀 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얘가 3.1은 제가 안 써봤는데 얘가 GPT-4만큼 좀 똑똑하다고 하면은 얘 가지고서도 그거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알람 오류나 어떤 유저의 어떤 시도에 대해서 특정 시도에 대해서 로그를 쏘고 있는데 이거 로그를 알람을 쏘고 있는데 이거 알람을 좀 고도화하는 기능도 얘한테 좀 맡기려고 해요. 너가 좀 알람을 보기 쉽게 요점을 좀 추려서 내놔.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로컬에서 돌아가는 LLM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내용 좀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대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앱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거는 다음에 영상을 파서 기록을 좀 남기고 싶고
또 이렇게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기억 안 나고 또 나중에 막 이거 말할 걸 하는 것도 말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건 좀 메모를 해놨다가 다음에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모니터가 실제로 왼쪽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눈이 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